이순옥 여사님의 삶은 파란만장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변변한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들을 지켜냈고 젊은 날부터 옷장사, 식당일 등 굳은 일마다 않고 자식들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과는 중년에 사별한 후 오직 두 아들과 한 딸, 세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아이들 학비 대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느라 자신을 위한 한 푼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손주들을 품에 안겨줄 때마다 순옥 여사님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순간들도 모두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는 수십 년간 살던 낡은 주택을 재개발 보상금으로 팔고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보태 겨우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은퇴 후 순옥 여사님은 종종 창가에 앉아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곤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을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만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여사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자식들 잘 살면 됐지 바쁠 텐데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끔씩 오는 전화 한 통과 명절 때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남은 시간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흰 도화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채울 것을 잃어버린 허허로움, 그것이 그녀의 노년이었습니다. 평온한 듯 흘러가던 어느 가을날, 순옥 여사님의 큰아들 박준호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한때 번듯한 직장을 다녔으나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한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과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식탁 아래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 사업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잠깐 자금이 막혀서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엄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꼭꼭 갚을게요. 준호는 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걸 담보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엄마,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누굴까? 엄마 아들 아닙니까? 엄마가 절 키웠듯이 이번엔 제가 엄마 은혜 갚을 기회를 주세요. 라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자식의 절박한 눈빛 앞에서 순옥 여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자식이라면 간이라도 빼줄 판인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래, 자식이 잘 돼야 나도 편하고 자식들이 잘 돼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순옥 여사님은 주저하는 손으로 도장을 찍고 통장과 카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준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성공해서 엄마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매달 이자 상환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 안내문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불안에 떨며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준호는 그때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번에 꼭 해결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점점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급함 대신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소액이라도 이자를 갚아주던 준호는 어느 순간부터 상환, 책임까지 어머니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의 돈과 늘어나는 빚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내 돈이 다 사라지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불안감은 밤마다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어느 날 은행 잔고를 확인하러 갔을 때 자신의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 이제 막바지 삶의 의지처였던 그 돈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순옥 여사님은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은행원에게 확인해 보니 준호가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오지 못한다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대출금과 인출 가능한 모든 돈을 빼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 돈을 왜 함부로 손댔어? 당장 이 돈 다 채워 넣어. 순옥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사업 때문에 급해요. 그거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더 큰 아파트 사드릴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짜증 섞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통장이 비어있는 것보다 아들의 싸느라고 냉정한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는 무릎까지 꿇었던 아들이 이제는 마치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친 그 자식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가로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이 비어있는 것보다 아들의 싸느라고 냉정한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고립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준호는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자식들인 둘째 아들과 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 괜히 다른 자식들. 걱정만 끼치고 사이만 나빠질까. 자식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치부 같아서 순옥 여사님은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마음이 이제는 그녀를 철저히 혼자만의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매일 돌보던 화분들도 시들어갔습니다. 말라가는 화초처럼 그녀의 마음도 메말라갔습니다. 순옥 여사님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밀리기 시작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바닥났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도 어머니의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설득하여 통장과 카드를 자신이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용돈 명목으로 아주 적게 주었으며 그마저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돈이 없어 낡은 옷을 겨우 수선해 입고 매일 같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견디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바닥났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며칠을 굶다시피 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집에 왔을 때 냉장고를 본 그는 엄마, 지난번에 드린 돈으로 장 좀 보세요. 왜 맨날 돈 달라는 소리만 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숙자 여사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집에 오면 며느리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검소하세요? 라고 말했고 손주들은 할머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나는 이게 제일 편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매일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준호는 순옥 여사님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엄마 때문에 일이 안 풀린다. 엄마가 너무 걱정시켜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짐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거나 받더라도 단답형으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자신의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내가 준호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가? 라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녀는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평생을 자식에게 다 바쳤는데 왜 나는 이리 초라해졌을까? 그녀의 삶은 희망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그녀의 삶 속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이 여러 달째 쌓여있는 아파트 관리비, 독촉장과 통신비 체납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옆집 이웃 민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정 씨는 평소 활발했던 순옥 여사님이 최근 거의 외출하지 않고 얼굴빛이 어두워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옥 여사님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민정 씨는 결국 경찰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순옥 여사님의 방문은 그렇게 강제로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순옥 여사님은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온 집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순옥 여사님은 쇠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마치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처럼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민수는 순옥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저지른 일이 노인 학대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가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동시에 아들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고통스럽게 뒤엉켰습니다. 자식에게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치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와 사회복지사 민수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셔야 어머니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학대를 용인하는 것은 아드님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이에요. 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어머니의 편에 서서 준호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순옥 여사님은 자신의 아파트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과 정신적 소모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정의감이 그녀의 내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순옥 여사님은 곧바로 사회복지사가 연계해준 노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의 상처와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의 인내심 있는 지지와 공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서서히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피해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텃밭에서 다시 꽃을 가꾸기 시작했고 시들어 있던 아파트 베란다의 화분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웠습니다. 그 새싹들을 보며 순옥 여사님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옥 여사님은 복지관의 정원 가꾸기 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복지관 마당을 환하게 물들였고 시들어가는 식물들에게는 그녀만의 노하우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알려주고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통해 위로를 주고받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베란다 정원을 보러 민정 씨와 사회복지사 민수가 찾아오면 순옥 여사님은 따뜻한 차와 함께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는 문득 아들 준호의 어릴 적 얼굴이 떠올라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증오만을 보내는 대신 스스로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 살기를 하지만 이제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 어느 날 순옥 여사님은 복지관 마당에 피어있는 찔레꽃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강인하게 뿌리내려 끈질기게 피어나는 그 꽃이 마치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혔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찔레꽃처럼 그녀의 삶에도 다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옥 여사님의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울지라도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인 복지관 친구들과 따뜻한 이웃들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자신만의 색깔로 아름답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다시 피어난 찔레꽃처럼 순옥 여사님의 살도 강인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년은 타인의 시선이나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이순옥으로서 빛나는 충만한 삶이었습니다.